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서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성 인근 최전방에 위치한 부대인데요. 바로 맞은편 북한 진영까지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북한 최전방 부대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은 후 목숨을 걸고 살 길을 찾아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그들은 남한에 진입하기 직전 경악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사연의 주인공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태어난 최영수라고 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고통과 결핍으로 가득했어요. 평안북도 삭주군에서 태어난 저는 걸음마를 뗄 때부터 생존이 무엇인지 너무나 일찍 배워야 했죠. 저희 집안은 집안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지만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협동농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며 힘겹게 살아가셨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조금의 식량을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셨어요. 그 시절 우리의 하루는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었죠. 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날 먹을 것을 걱정하는 것이었어요. 언제나 해야 하는 걱정이었죠. 초등학교 시절 우리 마을은 심각한 기근을 겪었어요. 1990년대 중반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였죠. 국가의 배급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했고 식량은 바닥났어요. 학교에 가도 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선생님들도 배고프고 지쳐 있었고 우리 학생들은 풀과 나무 껍질을 뜯어 먹으며 살아남았죠. 잔디밭에서 풀이라도 뜯어 먹으면 다행이다 싶은 날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12살이었어요. 생존을 위해 어른들처럼 행동해야 했고 어린 시절의 순수함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가족을 위해 나무를 하러 다니고 논밭에서 먹을 것을 찾아다녔죠. 때로는 마을 뒷산으로 들어가 뿌리를 캐고 들판의 잡초를 뜯어 먹기도 했어요. 장마당은 우리 가족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어요. 어머니는 작은 장사로 겨우 몇 푼의 돈을 벌었죠. 중국에서 밀반 입된 과자 한 봉지, 조금의 설탕, 그리고 때때로 구할 수 있는 쌀 한 움큼이 우리 가족의 전부였어요. 저는 어머니를 도와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았고, 때로는 몰래 물건을 훔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게 생존의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렇게라도 살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마을의 분위기는 언제나 침울했어요. 사람들의 눈빛은 희망을 잃은 채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굶주림으로 인해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들, 시체를 치우는 일상, 그리고 서로를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분위기. 이런 환경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사회주의 체제는 우리의 꿈을 짓밟았어요.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충성심을 주입받았고 개인의 꿈이란 존재할 수 없었죠. 매일 아침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에 인사를 해야 했고 수업 시간마다 그들의 위대함을 칭송해야 했어요. 반항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죠. 15살 때 우리 마을에서 한 가족이 공개 처형되는 걸 목격했어요. 정부의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였죠. 마을 사람들은 강제로 모여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어요. 처형장의 공포스러운 침묵, 총성이 울리는 순간의 충격적인 광경은 제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그때부터 저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고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않는 법을 익혔죠.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위험한 일이었어요.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부모님조차 언제 국가에 고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실된 감정을 나눌 수 없었죠. 군대에 입대하기 전 이미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굶주림, 공포, 감시, 그리고 끝없는 통제. 이런 상황에서 군대는 오히려 한 줌의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최소한 하루에 한 끼는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미약한 희망이 있었죠. 입대 전 마지막 밤,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흐느꼈어요. 어머니는 아셨을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작별의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젠 단순한 생존을 넘어 무언가 더 큰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군인이 되었고 이번에는 다르다고 믿었죠. 언젠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그 희망 하나로 모든 고통을 견뎌냈어요.
하지만 입대하고 나서 크게 달라지지 않겠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군대에서의 생활은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는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죠. 입대와 동시에 더 이상 개인이 아닌 국가 기계의 한 부품으로 전락했어요. 새벽 4시 영하의 추위 속에서 시작되는 기상은 인간을 넘어선 가혹한 훈련에 시작되었죠. 아침 식사라는 것은 겨우 10분 남짓한 시간에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식사는 옥수수 가루로 만든 빵 한 조각과 소금물 뿐이었죠. 간부들은 병사들의 배급을 횡령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우리는 끊임없이 배고픔과 싸워야 했어요. 훈련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어요. 맨 땅에 엎드려 기어가고 돌과 얼음 위를 헤매며 훈련하는 과정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문에 가까웠어요. 때로는 하루 종일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했고, 움직이지 않으면 구타와 욕설이 따랐어요. 간부들의 폭력은 일상이었고, 반항은 곧 더 극심한 고통을 의미했죠. 정치 학습 시간은 세뇌 교육의 절정이었어요. 수령의 위대함을 칭송하고 제국주의 미국과 남한을 악마로 규정하는 끝없는 강연. 개인의 사고란 존재할 수 없었고, 오직 국가와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만이 용인되었지요. 사상이 흔들리는 순간 기다리는 것은 가혹한 처벌뿐이었어요. 초소 근무는 더욱 끔찍했죠.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고, 군복은 추위를 막기에는 너무나 얇았어요. 군화 안으로 스며드는 눈물은 곧 얼음이 되었고, 동상은 일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총을 잡은 손가락은 얼어붙어 제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가장 두려웠던 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였어요. 사소한 실수나 의심만으로도 언제든 그곳으로 보내질 수 있었죠. 동료들 사이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들이 속삭임으로 전해졌고, 그 공포는 우리의 일상을 지배했어요. 때로는 동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어요. 견디기 힘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병사들. 그들의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연민도 느끼게 해주지 않았어요. 오직 생존만이 중요한 곳이었죠. 보급품 횡령은 군 생활의 또 다른 현실이었어요. 간부들은 병사들에게 지급될 식량과 물자를 빼돌려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고, 우리는 그 시스템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배급된 양은 점점 줄어들었고, 우리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죠. 탈영을 꿈꾸는 병사들도 있었지만, 그건 곧 죽음을 의미했고, 탈영이 발각되면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침묵했고 견뎌냈죠. 저의 군 생활은 인간성을 말살하는 끝없는 투쟁이었죠.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나는 살아남았고, 자유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1월의 마지막 주, 부대에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남측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한다는 정보가 들어왔다며 갑자기 비상경계 태세가 내려졌죠. 모든 휴가와 외출이 취소됐고 매일 밤 불침번 인원이 2배로 늘었어요. 하필 그때가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였죠. 48시간 연속 근무는 견디기 힘들었어요. 영철과 저는 같은 조가 됐죠. 식사도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포초를 서야 했어요. 보급품은 바닥을 드러냈고 남은 건 꽁꽁 언 강냉이 밥 몇 덩이뿐이었죠. 턱까지 쌓인 눈 속에서 포초를 서는 동안 군화 안은 땀과 눈이 뒤섞여 얼음장이 됐어요. 하루에 2시간씩 돌아가며 쪽잠을 자던 중에도 불시에 울리는 비상. 사이렌에 벌떡 일어나 진지로 뛰어가야 했어요. 영철이는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이번 비상근무가 평소와는 다르다고 했어요. 실제로 간부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정치 장교들의 드나듦이 잦아졌어요. 셋째 날 새벽 36시간 넘게 포초를 서던 영철이가 결국 쓰러졌어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덜덜 떨리며 쓰러진 그를 부축했죠. 시커멓게 얼어붙은 그의 발가락은 이미 동상이 심각했어요. 의무실 후송을 요청했지만 당직 사령은 나약한 정신력 때문이라며 오히려 얼음물 세례를 지시했어요. 영하의 날씨에 차가운 얼음물을 뒤집어 쓴 영철이의 몸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파란빛이 도는 얼굴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겨우 20살, 부모님께 효도 한 번 제대로 못 해본 나이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대대장은 영철이의 시신을 12시간 동안 눈밭에 방치했어요. 나약한 자들의 최후가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밤새 내린 눈이 영철이의 얼어붙은 시신을 하얗게 덮어갈 때 저는 처음으로 사리를 느꼈어요. 하지만 그 분노는 곧 절망으로 바뀌었죠. 이곳에서는 인간의 생명이 파리 목숨만도 못했어요. 철조망 너머로는 따뜻한 불빛이 반짝이는데 이쪽에서는 전우의 시신이 눈밭에서 얼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영철이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저는 탈북을 결심했어요. 다행히 상수가 민석도 같은 마음이었죠. 우리는 3개월에 걸쳐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매일 밤 순찰 시간과 경로를 외웠고 초소마다 교대 시간의 빈틈을 찾아냈죠. 보안대원에게 줄 뇌물용 담배를 모았고 창고 담당병을 설득해 절단기도 구했어요. 탈출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어느 날은 민석이가 절단기를 옮기다가 순찰대와 마주칠 뻔했고 상수는 위조 명령서를 만들다가 손을 다쳤죠. 붕대를 감으면 의심을 살 것 같아 피가 나는 채로 근무를 설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마음의 준비였어요. 탈출에 성공하더라도 북에 남은 가족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죠. 하지만 영철이의 죽음을 떠올리면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맹세했죠. 자유의 땅에서 꼭 다시 만나자고. 그리고 이곳의 진실을 반드시 알리자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실행뿐이었어요. 달빛이 없는 음력 금음날을 기다리며 마지막 점검을 했죠. 위조된 수색명령서, 절단기, 탈출 경로, 모든 것이 준비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운명을 바꿀 그날이 다가왔죠. 음력 금음날 자정, 영하 25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핥히듯 몰아치는 밤이었어요. 우리가 이날을 택한 건 달빛이 없는 캄캄한 밤이기 때문이었죠. 3개월간 매일 밤 관측한 결과 이날이 가장 어두운 밤이었어요. 보안대원에게 건넨 뇌물용 담배 3보루 덕분에 순찰 인원도 평소보다 적었죠. 기상 관측병이었던 민석이는 새벽에 큰 눈보라가 올 거라고 귀띔해줬어요. 우리의 발자국을 지워줄 자연의 마지막 배려였죠. 초소 교대 시간인 새벽 2시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속 심장 소리가 온 부대에 울려 퍼질 것만 같았어요. 감시병의 순찰 주기를 정확히 계산해 10분간의 짧은 공백을 노려야 했어요. 초소는 한 달 전부터 보안등이 고장났는데 물자 부족을 이유로 수리반은 한 번도 오지 않았죠. 미리 수집해둔 초소 순찰 패턴 정보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 어둠이 우리의 첫 통로가 됐어요. 얼어붙은 손으로 위조된 수색 명령서를 꽉 쥔 채 포복으로 기어가는 동안 군복기 사이로 스며드는 눈이 체온에 녹아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갑자기 근처 초소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렸어요. 순찰병들이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그들의 대화를 숨죽여 들었죠. 한 순찰병이 담배를 피우러 나오면서 근처를 살피기 시작했고 우리의 심장이 얼어붙는 순간이었어요. 순찰병들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숨을 죽이고 눈 속에 얼굴을 파묻었죠. 그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한 명이라도 발각된다면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눈 결정이 얼굴을 파고드는 통증도 동상이 걱정되는 발가락의 감각도 잊은 채 손전등의 빛이 우리 바로 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초당 몇 초씩 느껴지는 그 시간은 마치 영원 같았죠. 순찰병이 담배꽁초를 던지고 다시 초소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숨을 내쉬었고 오직 앞으로 나아가기만 했어요. 첫 번째 철조망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는 이미 군복이 땀과 눈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첫 번째 철조망을 자르는데 예상보다 2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살을 애는 추위에 절단기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고 장갑은 이미 눈에 젖어 얼음장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와이어를 자를 때마다 찌직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메아리 치는 것처럼 들렸어요. 순간순간 온 부대가 그 소리를 들을 것만 같아 손이 덜덜 떨렸죠. 군사훈련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야 했어요. 첫 번째 철조망을 자르고 통과할 때 갑자기 초소에서 눈부신 불빛이 비치면서 우리 그림자가 눈밭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순찰병의 고함 소리가 정막을 깨고 총성이 밤 공기를 갈랐죠.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빠르게 흘러갔어요. 우리는 더 이상 몸을 숨길 필요도 없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머리 위로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왔고 상민이가 왼팔에 총알을 맞았어요. 하지만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죠. 총소리가 우리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알려줄 테니까요. 두 번째 철조망까지는 30m, 그 사이에는 또 다른 지뢰밭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조심할 겨를도 멈출 시간도 없었죠. 뒤에서는 추격조들의 군화 소리와 총성이 점점 가까워졌고 앞에서는 지뢰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죽음의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죠. 그때였어요. 발밑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뢰를 밟은 거였죠. 0.3초, 그 짧은 순간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의 얼굴, 영호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이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자유의 땅까지. 본능적으로 앞으로 몸을 던졌고 등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귀가 찢어질 듯한 고통과 함께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죠. 폭발음으로 귀가 먹먹해진 채 두 번째 철조망 앞까지 기어갔어요. 상수는 왼팔에서 피가 흐르는 중에도 절단기를 놓지 않았죠. 그가 떨리는 손으로 철조망을 자르는 15초는 마치 15년처럼 느껴졌어요. 뒤에서는 총성이 계속됐고 우리를 향한 욕설과 위협이 밤 공기를 갈랐죠. 추격조의 발소리가 눈 위를 밟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마지막 철조망까지 이제 20m, 자유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스치는 순간이었죠. 민석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그의 다리에 박힌 총알로 인해 새하얀 눈밭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민석이를 부축해 일으키는 순간 저격수의 총알이 제 귀를 스치고 지나갔죠.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자유까지 마지막 20m, 그 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멀게만 느껴졌죠. 민석이를 부축한 채 마지막 철조망을 넘는 순간 남한 군인들의 조명탄이 밤하늘을 밝혔어요. 귀순자라며 우리는 목이 터져라 외쳤죠. 처음에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뒤에서는 북한군의 총성이 계속 울렸고 앞에서는 남한군이 우리를 경계하고 있었죠. 30초, 그 짧은 시간이 30년처럼 느껴졌어요. 제 탈북의 여정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해요. 철조망을 넘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죠. 북한에서의 삶은 그저 생존이 아니라 끊임없는 내적 투쟁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느꼈던 희망의 부재, 꿈꿀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죠. 북한의 일상은 감시와 통제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작은 라디오 한 대, 외부 세상을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언제나 목숨을 건 위험과 함께했죠.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대화조차 조심스러웠고 국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자유롭게 숨 쉴 수 없었어요. 배급제도 아래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는 삶, 그 안에서 꿈이란 사치스러운 것이었죠. 하나원에서의 적응 과정은 마치 새로운 행성에 온 것 같았어요. 처음 보는 기술들, 낯선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저를 압도했죠. 처음 타본 에스컬레이터에서 떨리는 손을 붙잡고 있었고 처음 사용해본 교통카드는 마치 마법 같았어요. 그 작은 카드 하나에 담긴 자유의 의미를 누구보다 깊게 느꼈죠. 처음 먹어본 삼겹살의 맛은 천국 그 자체였어요.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고기 한 점이 입안에서 녹아내렸죠. 맥주 한 잔과 함께 나누는 대화,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유였어요.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일상은 우리에게 경이로움 그 자체였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순간 우리는 아이들처럼 설렘에 가득 찼죠.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정보를 즉시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무엇이든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자유로운 대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었어요. 정부를 비판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감시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었죠.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며 꿈꾸던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인터넷의 세계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었어요. 전 세계의 정보를 손끝으로 탐험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와 사상을 접할 수 있었죠.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지식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졌어요. 경제적 자유 또한 우리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열심히 일하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느꼈죠.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고 웃고 싶을 때 마음껏 웃을 수 있었죠. 국가와 사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아온 자유의 진정한 의미였어요. 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른 탈북 청소년들을 돕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제 과거를 보면서 동시에 희망의 싹을 발견했죠. 매일 그들에게 말해요. 우리는 불가능을 증명한 사람들이야. 우리의 꿈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선택이 언젠가는 그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임을. 자유는 전염성 있는 것이며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자유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루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그들에게도 닿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출기가 아니에요.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투쟁의 기록이에요. 500m의 철조망은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절망과 희망 사이의 가장 좁고 험난한 다리였죠. 그 다리를 건넌 우리는 이제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야 해요. 지금도 제 지갑 속 영철이가 남긴 작은 전단지 조각은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게 해요.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